LG 에너지 솔루션의 전승환 책임님께서 LG 엔솔에서 진행하고 있는 EU 배터리 규정 대응 방안 및 순환경제 전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LG 엔솔 전승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EU 배터리 레귤레이션에서 순환성 관련된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순환 경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저희 회사 소개와 그다음에 EU의 순환성 관련 요구 사항, 그다음에 저희 대응 사항,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리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회사 소개는 넘어가고 바로 EU 배터리 레귤레이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U 배터리 레귤레이션이 사실 되게 저희가 봤을 때는 특이한 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법 중에 이렇게 한 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뭐 순환 경제나 지속 가능성 관련된 요구 사항을 다 담아서 하나의 법으로 딱 만들어 버린 케이스는 저희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가혹한가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특히 특히 그 내용 중에 보면 뭐 탄소 발자국이라든지 재활용 원재료 의무 사용이라든지 다른 법에서는 없었고 다른 산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처음 적용되어서 좀 저희가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갑자기 끝으로 넘어가네요. 네, 처음에 아까 피에랑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규제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넘어가고 요약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EV 자동차, 뭐 인더스트리 배터리, LMT 배터리 순으로 탄소 발자국을 선언하고 등급화하고 그 다음에 최대치를 설정해서 그 최대치를 초과하는 배터리들은 판매를 금지하는 순으로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라벨이 지금 초안으로 나온 라벨인데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탄소 발자국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표시하고 등급은 A, B, C, D로 표시를 하는데 이제 A가 제일 좋은 거, 뭐 E가 제일 나쁜 거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배터리인지 등급을 표시하게 하고 여기서 이제 추후에는 예를 들어서 2등급이다 이런 애들은 판매를 금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초안이다 보니까 지금 뭐 여기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뭐 이렇게 칼라로 출력해서 붙이는 게 과연 친환경적이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도 좀 바꿔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EV 배터리부터 원래 24년 2월에 초안이 나와가지고 25년 2월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산정법 초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서 현재도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그게 발표되고 나서 1년 뒤부터 시행이 되니까 지금 전기 자동차부터 해서 좀씩 수년돼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느꼈던 어려움이나 뭐 이런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이 탄소 발자국을 그냥 산정해서 공개하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산정한 결과를 제3자 검증까지 받아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 제3자 검증 기관도 노보 리스트라고 해서 그 리스트가 나오고 그 리스트가 나온 지 1년 뒤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탄소 발자국 산정 법안이 발표되는 시기와 노보 리스트 발표되는 시기가 서로 달라가지고 이 둘 사이에 갭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나는 탄소 발자국을 계산을 했는데 검증을 못 받아서 발표를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력 모델링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24년 5월에 이 산정법의 초안이 발표가 됐었고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었는데 이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전기를 어떤 전기의 탄소 배출량을 어떤 걸로 결정할 거냐 이거에 대한 그 방법이 나와 있었는데 그때 제시된 방법은 이 계산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탄소 그 해당 국가의 전력 배출 평균 배출 계수를 사용해라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직접 연결돼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겠다 뭐 이런 문구들이 있어서 이제 많은 회원국이나 뭐 기관 기업들이 많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미 탄소 전력 배출 계수가 좋지 않은 석탄 화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에 위치한 어떤 그런 배터리 업체라고 한 경우에는 자기는 탄소 발자국을 낮추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조달해서 쓰게 되는데 이게 직접 연결하는 경우만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서 이런 거를 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제3자 검증 같은 경우는 내가 똑같은 셀을 만들어서 여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여러 고객마다 다 각자의 검증 기간을 가지고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면 나는 똑같은 거를 한 4번 5번 동안 검증을 받아야 되는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비합리적인 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 재활용 원재료 의무 사용인데요. 이거는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코발트, 니켈, 리튬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재활용으로부터 온 것을 사용해라라는 거고요. 그 처음에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공개하고 31년부터는 1차 목표인 코발트 16%, 리튬 6%, 니켈 6%, 그다음에 36년부터는 2단계 목표를 준수해라. 그러니까 더 상향된 목표를 준수해라. 이런 식으로 규제가 되어 있고요. 28년 말에는 지금 여기 설정된 이 타겟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 씨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저희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목표를 지켜야 되는 게 31년부터인 건데 사실 여기 나오는 숫자도 그 뭐 지금까지 판매된 배터리가 이제 폐기가 돼서 돌아올 수 있는 양,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재활용으로 뽑을 수 있는 양하고 31년도에 내가 만들어야 되는 배터리량 하고 이걸 맞춰서 이제 저 숫자 타겟이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시장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새 뭐 전기차 수요가 약간 슬로우해서 캐즘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지금 그 우리가 실제로 배터리를 타보니까 전기차를 타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더라. 원래는 8년 16만 킬로미터 가면 수명이 다 했다라고 보려고 했는데 그거 타도 충분히 더 쓸 수 있겠더라. 뭐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이런 요소들을 같이 고려해 보면 우리가 31년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은 양을 폐배터리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나오면 이거는 곧 배터리 이제 재활용 원재료를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약간 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이 목표가 적절한지 뭐 그걸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있을지 뭐 그런 고민이 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게 잘 이루어지려면 사실 그 재활용 원재료가 이게 진짜 재활용을 해서 어떻게 왔는지 이걸 인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비슷한 예로 이제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태양광으로 나오는 전기와 석탄화력에서 나온 전기나 사실 섞여서 우리가 쓸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구분하는 거는 태양광으로 나온 애들은 인증서를 줘서 그 실적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서 그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건데 이런 재활용 원재료도 사실 물성으로 보면 그건 완전 똑같은 메탈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데 과연 얘를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이냐 그런 인증 체계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비중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이것도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그 이제 제거 가능성과 교체 가능성 관련 부분인데요. 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트북과 이런 핸드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은 소비자가 직접 교체할 수 있게끔 제거해서 교체할 수 있게끔 만들라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옛날에 핸드폰 각형 배터리 넣어서 교체해서 쓰던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뭐 준수할 수 있겠다. 설계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다 그런 정도의 문제인데 이 다음 조항인 LMT 같은 경우가 좀 고민이 됩니다. 이제 뭐 소형 전기 바이크나 이런 킥보드 같은 데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를 그 독립된 전문가가 직접 셀을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그 독립된 전문가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 것인지 왜냐하면 제3국에서 생산하는 저희 같은 사람이 유럽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 독립 전문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얘가 쓸 수 있는 도구가 어떤 게 있고 이런 걸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얘가 이걸 뜯어서 교체할 수 있게끔 설계하라는 거는 약간 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라는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 경과 조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법이 요구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체가 가능해지려면 교체할 부품들이 있어야 되니까 교체할 셀이나 이런 필요한 부품들을 생산 종료된 그러니까 판매 종료한 후로부터 5년 동안 유지해서 공급을 해라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밑에 표를 좀 만들어놨는데 27년도부터 판매된 뭐 바이크와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지키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문제가 됩니다. 24년이나 25년도에 만들어서 팔다가 27년 이후에도 계속 팔게 되는 애는 27년부터 교체할 수 있게끔 설계를 변경해서 다시 만들거나 그 배터리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중간에 설계를 변경하는 건 새로운 제품을 파는 거랑 거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27년 되기 전에 거의 단종해서 팔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 좀 비효율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그 전에 팔더라도 23년에 팔다가 중단한 거라도 27년이 5년이 딱 걸리면 그때는 또 배터리 셀을 공급할 수 있게끔 스페어 파트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이건 되게 따지고 들면 되게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뭐 이런 저희 같이 이제 실제로 준수를 준비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것을 준비하는데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공급망 실사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공급망 실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해서 그 원재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환경적으로 인권적으로 뭐 그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확인한 결과를 공시하고 그 결과를 검증받아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코발트, 니켈, 리튬, 천연흑연 요거를 미니멈으로 해서 얘네들이 포함된 어떤 다른 부품에 대해서도 이런 걸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원래 25년 8월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저희가 다 지켰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옴니버스 4 패키지에서 이거를 약간 유예하고 그다음에 그걸 해야 되는 면제 대상 범위도 중소기업만 원래는 면제였다가 중견기업까지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리포트하는 주기도 매년 리포트하는 거에서 3년 리포트하는 걸로 변경이 되어서 좀 다소 완화가 되고 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저희가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내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 협력사의 이름과 주소를 확보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해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무조건 이거는 공개된 정보니까 다 확보해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공급망 실사에 대한 내용이 이와 유사한 규제가 CSDDD나 CSRD에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배터리 레귤레이션은 배터리 레귤레이션대로 준비하고 이건 이거대로 중복으로 준비해야 되는 건가 하는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최소한 요 둘이 규제하는 내용이나 범위를 좀 얼라인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조항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했는데요. 맨 처음으로 이제 배터리 EPR을 적용을 합니다. EPR은 그 생산자가 배터리를 그냥 판매하고 끝이 아니라 이 배터리가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가 너의 책임이다라고 이제 의무를 부여하는 건데 이게 재활용을 해서 재사용 되게끔까지 하는 것까지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버려진 배터리가 그냥 매립되거나 처분되지 않고 재활용 시설에 갈 수 있게끔 수거하고 보관했다가 운송 갖다 주는 것까지 하는 거를 이제 의무로 부여하고 있는 거고요. 포터블 배터리와 LMT 같은 경우는 수거율 목표가 정해져 있고 EV 전기차와 SLI 그다음 산업용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목표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모든 배터리를 다 처리하라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 숫자 목표가 없는 이유는 생각해 보면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자동차 차량 같은 경우는 이게 수명이 다하기 전에 중고차로 EU 밖으로 판매되거나 우리나라에서도 중고차를 외부로 많이 팔잖아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숫자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렇게 모여진 그 폐배터리들은 리사이클 이피션시라고 해서 그 전체 무게의 최소 65% 이상은 재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라라는 의무가 주어지고 이 목표가 30년에는 70%로 올라가고요. 특히 그 안에 들어있는 그 65% 중에서도 코발트, 구리, 납, 리튬, 니켈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을 꼭 다 뽑아서 재활용을 해라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뽑혀진 메탈들은 다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재활용 원재료로 다시 사용해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순환성이 돌아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배터리 패스포트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저기 토마스 크노테님께서 배터리 패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배터리 패스에서 그 컨셉이나 이런 그림을 가져와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밸류체인 전반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보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각자 보는 정보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그런 규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사실 앞서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듣고 그동안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을 배운 부분도 있었는데 좀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희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의무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외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QR을 찍었을 때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QR을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구분할까?
이게 너무 이제 궁금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 아이디를 부여하는 건가? 아니, 아이디는 그럼 내가 줘야 되나?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고 주지? 막 이런 게 좀 되게 궁금했었고, 두 번째로 이 밑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이제 그 데이터의 속성을 보면 한 번 내가 입력하면 변하지 않는 스태틱 데이터와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한 다이나믹 데이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배터리가 가진 용량, 혹은 얘가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혹은 얘가 저온이나 고온에서 얼마 동안 방치됐는지, 뭐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이 데이터의 주체가 저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팩은 저희가 만들었지만 이 배터리 팩이 차량에 장착이 되고 나면 이 차량의 그 제조사는 사실 뭐그 통신을 통해서 이런 걸 가져왔을 수는 있는데, 배터리 팩 자체에는 통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보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객과 협의해서 이걸 받아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그거 빼고 그냥 주면 누가 따로 업로드를 해서 올려주는 건지, 막 약간 이런 부분에서 이걸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는 사실 이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LCA, 그러니까 전생애 중위 평가를 통해서 이 배터리가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주에 대해서 이제 산정을 해서 정량화돼서 하는 결과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탄소 발자국도 저희가 제공한 여러 가지 범위 중에 하나여서 저희가 탄소 발자국량을 산정을 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제시를 해왔고,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환경성적 표지에도 참여하고 있어서 이제 그 저희가 계산한 결과를 필요한 고객에게 제공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배터리 순환 생태계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는 이 규제가 되기 전에도 요 리유즈와 리사이클은 어떻게 보면 저희 배터리로서는 숙명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신사업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사업성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규제로까지 이제 의무화가 되니까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좀 대응을 해오고 있었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현지 뭐 유럽이나 미국의 현지에 있는 그런 업체들과 협력을 통해서 현재 배터리를 수거하고 1차 전처리 가공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협력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얘를 다시 가져다가 배터리 원재료로 다시 만들어서 그 순환적으로 돌리는 클로즈드 루프를 만드는 것까지 만드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현지에서 그 이미 수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협력을 통해 폐배터리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얘네들을 기계적으로 믹싱을 해서 블랙매스를 만드는 것까지는 현지에서 진행을 하고, 얘네들을 모아다가 그 정제련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와 협력을 통해 이걸 메탈로 만들고, 그 만들어진 메탈을 다시 전구체와 양극재 업체로 들어가서 이 완벽하게 순환되게 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공급망 실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책임 있는 광물 소싱, 그다음에 협력사 행동 규범, 이런 규제들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협력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를 전달하고 지킬 수 있게끔 하고, 1차 협력사 같은 경우는 SAQ를 통해서 자체 그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평가한 위험도에 따라서 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업체들은 직접 실사해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운영해 오고 있고요. 2차 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1차 협력사들에게 직접 관리할 수 있게끔 가이드하고, 3차 이상의 협력사들에 대해서는 RMI나 이런 이니셔티브 같은 걸 통해서 그 인증을 통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배터리 패스포트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배터리 패스포트가 저희가 실제로 구현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요구하는 데이터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데, 이 데이터를 어떤 한 곳에 모아놓은 게 아니라 각각의 기능 부서가 자기가 쓰는 시스템에 다 산재되어 준비되어 가지고 있었다는 게 저희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고, 이제 그런 데이터를 정의하고 이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끌어오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가지고 배터리 패스포트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이걸 준비하기 짧게 말씀드리면,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 경험을 쌓은 건 아니고, 사실 제일 처음에 이게 너무 막연하고 어떻게 준비될지 모르겠어서 GBA 글로벌 배터리 얼라이언스에서 했던 배터리 패스포트 파일럿에 참여를 해가지고, 1차 파일럿에는 되게 여러 가지 항목이 아니라 간단하게 탄소 발자국과 뭐 인권 관련된 부분만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었고, 2차 파일럿에서는 저희가 좀 공급망을 확대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한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저희가 도전 과제와 이제 재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는데요. 이 규제를 준수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협력사들에게 요구되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요걸 좀 경감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제3자 검증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중복적으로 있다 보니까 나는 도대체 검증을 몇 번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통합화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게 그 표준이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고 그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좀 불필요한 오해와 이런 불필요한 로스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발자국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그렇고 좀 뭔가 표준이 먼저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규제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패스포트 같은 경우는 오늘 아까 말씀 주셔서 좀 다르다라고 배우긴 했는데 이게 분산화된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각자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고객은 또 다르게 생각하고 요구하는 템플릿이 서로 다르고 이런 게 너무 로스인 것 같아서 좀 뭔가 표준화된 뭔가 프레임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했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기밀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 규제가 요구하는 목적을 준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데이터라면 공개가 되도록 준비를 해야겠지만 이제 그 내용이 너무 기밀이고 그다음에 또 경쟁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면 그게 꼭 공개하지 않고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고려 없이 그냥 무조건 공개해라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말씀드려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